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멸망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나라가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주나라가 어떻게 쇠퇴를 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서 상황에서 이 전국시대 때 마지막 7개의 영웅 국가들은 전국 칠흥이라고 하죠. 전국 칠흥. 자, 바로 이들 국가들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각국의 부국강병을 위한 각각의 그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죠. 바로 대표적으로 제자백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가, 법가, 도가, 그 다음에 묵가 이런 것과 같은 이제 그 여러 명의 스승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제자들이 각국의 중하게 쓰임을 받게 되면서 각국은 각각의 부국강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했었던 그러니까 한번 개혁했다고 한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를 강화를 시키는 그런 사상이 무엇이었었느냐? 법가였었습니다. 법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해버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바대로 국민들을 조종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여러 개의 나라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좀 후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진나라, 서쪽 지역에 있던 진나라. 하지만은 이 진나라는 나중에 가서는 이 법가를 채용하게 되면서 이 전국시대 때 7개의 영웅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뒤를 이어서 이른바 진시황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진시황은 당시에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였었던 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로 국가를 부흥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나라는 이른바 약 한 90만 대군 정도를 시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나머지 6개의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나라는 천하를 다시 한 번 더 통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적으로는 이 진나라의 천하 통일은 법가를 바탕으로 했었던 부국강병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진나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법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전국을 이 진나라가 통일하게 됐는데 전국을 통일했었던 이 진나라의 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적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이나 갈라지고 있었던 중국 전역을 자기가 이제 제대로 통합을 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냥 통합을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주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을 전부 다 통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비록 주나라 왕실에 이제 친척, 혈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방의 제후로 파견했던 것이긴 하지만 각 지방에 작은 왕들을 세워가지고서 그 작은 왕들을 일컬 제후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바로 작은 왕들을 세워가지고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봉건제가 그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진시황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를 파견했었던 본가를 오히려 공격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애당초에 막아버리고자 지방에다가 작은 왕 같은 거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왕에게 녹봉을 월급을 받으면서 진나라 왕에게만 충성을 바치면서도 진나라 왕이 자르면은 하염없이 잘려 나가게 되는 관리를 이때 당시에 이용해 가지고서 지방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 진시황은 사실상 중국 전역을 황제 혼자서 독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중국 전역을 완전히 통합을 해 나갔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자랑했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 진시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역대 역사를 바라보건대 중국은 이런 식으로 통합을 했었던 사람은 없었다. 근데 내가
여러 명의 왕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하나 더 통합을 해서 중국 전역을 통합을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왕들이 사용했던 왕이라고 하는 칭호, 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왕들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왕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존재로 자기가 불려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왕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지배자의 칭호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하들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존재다.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칭호를 붙이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떠올랐던 대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설이긴 한데요. 당시에 어떤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중국의 시조가 누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시조는 고조선의 단군왕검이죠. 그런 것처럼 처음 중국이 시작됐을 때의 시조에 해당되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황오제라고 하는 전설적인 8명의 지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부를 잘 떠는 어떠한 신하가 이 진시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께서 이렇게 중국을 통일했었던 이 업적은 고대 우리들의 최고의 조상이었었던 삼황, 3명의 전설적인 황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지도자와 그 다음에 제라고 불렸었던 5명의 전설적인 지도자들의 모든 업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업적들을 전부 다 합친다는 의미로 삼황의 황자하고 그 다음에 오제의 제자를 합쳐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굉장히 흡족함을 느꼈었던 진시황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썼었느냐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시자는 무엇이냐?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진시황의 경우에는 황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시황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진시황은 각 지역을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통치적인 측면에서는 9년제를 통해 가지고서 통치를 하게 돼요. 즉 지방에 제후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다가 황제의 명령만을 듣는 관리를 파견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그 관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치합니다. 아니 선생님 예전에 왕들은 지방에다가 제후를 파견해 가지고서 통치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후를 통해서 통치한 거하고 관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하고 도대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확실히 다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관리는 자신의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황제가 자르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관리들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황제에게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제후의 경우에는 한번 그 자리에 통치자로 파견이 되게 되면 황제가 바뀌든 뭐하든 간에 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황제의 가문보다도 제후의 가문, 그 왕의 가문보다도 제후의 가문이 훨씬 더 힘이 세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혼란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어떻게 썼었느냐? 바로 이 진시황은 그런 식의 혼란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애당초에 막아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권력을 황제 한 명을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집중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각 지방에다가는 모든 전 지역에 나가는 관리를 파견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게 되고 그 관리들은 황제의 명령을 듣는 그런 형태의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현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긴 했는데 근데 천하의 백성들이 누가 자기들의 왕인지 모르잖아요. 옛날 초나라의 백성들은 지금은 이제 진나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의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은 초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진시황은 전국에다가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도로를 깝니다. 도로를 전부 다 한 바퀴 삥 돌 수 있도록 중국을 한 바퀴 삥 돌 수 있도록 완전히 이제 이 도로망을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를 뺑글뺑글 돌았어요. 뺑글뺑글 돌면서 내가 너희네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북쪽 지역에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이때 당시에 자주 쳐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이제 예전에 수업 시간 때 배웠다시피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기마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입니다. 고대 시대 때 있어서 일반 보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총을 갖고 있는 보병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들은 전부 다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기마병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이 진나라의 경우에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보병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병이 주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흉노족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이 진나라의 군대가 같이 싸우게 되면은 흉노족의 군대가 항상 승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오히려 보병이 승리할 때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보병이 승기를 잡아가지고서 흉노족의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흉노족의 군대는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왜? 말 타고서 빨리 달려가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덕이 미치지 않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흉노족의 기마병이 말을 타고도 쉽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북방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연 인원 몇십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만리장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에 있던 만리장성은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가가지고서 만든 만리장성이긴 한데 이때 당시 이 시대 때에 이 명나라 때 만들어졌었던 그런 만리장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봤을 때 벽돌로 이제 돌로 이것을 만든 그런 경향이 되게 컸던 반면 이 시대 때 만들었었던 만리장성의 경우에는 보통 흙으로 만든 토성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게 됩니다. 즉 7개의 나라가 각각 사용하던 그런 동전들이 다 달랐었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183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전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네모나게 뚫려 있는 반량전과 같은 진나라의 그런 화폐와 같은 것이 있는 반면 오른쪽에 보이는 명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이제 곡괭이 같은 것을 닮은 포전이라고 하는 동전들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각국에서 갖고 있는 그 돈의 가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들이 너무 혼용이 돼가지고서 많이 사용되는 바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국가 경제가 되게 잘 발달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진시황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런 유통되고 있던 동전들을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진나라의 동전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반량전이라고 하는 건 동전, 우리가 알고 있는 엽전의 모양이죠. 바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화폐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즉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는 기준을 전국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번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부피로 따진다면요. 여러분들 부피로 따진다고 한다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지금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1년에 예를 들면입니다. 바로 10대에 해당하는 세금, 쌀로 10대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을 걷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10대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 진나라의 경우에는 한 대가 이 정도의 부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제나라 지역의 그런 한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초나라 지역의 한되는 이 정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열대를 이제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진나라고 여기가 제나라고 여기가 초나라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의 농민이 제일 많이 세금을 내겠어요? 당연히 초나라의 농민들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제나라의 농민들은 세금을 가장 적게 낼 겁니다. 하지만 불공평하잖아요. 바로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세금 제도를 걸려고 한다면 국가적인 표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각 지역에 한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규격을 아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다 이것을 전부 다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세금 같은 것을 걷게 만든 것이죠. 세금을 걷을 때 그렇게 세금을 걷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퍼지게 되면서 이런 도량형이 일반 백성들에게 잘 쓰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부피라든가 길이라든가 무게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어요. 교과서는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183페이지에 보여지는 문자의 통일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말마자, 말마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바로 이 한자가 있는데요. 근데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말마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나라의 것이 진짜다라고 내가 딱 선전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진나라 것만 사용이 되게 되는 모습이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 중국 전역에서 정착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가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법가 중심의 사상 통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상은 법가입니다. 때문에 이 법가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법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모든 사상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좀 탄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진나라 멸망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 멸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나라는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 진나라 황제가 국가를 통치를 할 때 알다시피 연인원 몇십만을 동원해 가지고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연인원 몇십만을 국가 재정도 별로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동원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동원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진시황 진나라 정부가 머리를 쓴 겁니다. 즉 백성들을 일부러 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죄인으로서 이제 매겨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선생님, 진나라의 어떤 한 백성입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가지고서 한동안 밥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엄청나게 배가 고파가지고서 눈이 아주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 됐는데 어느 날 길가를 가다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본 겁니다. 근데 편의점에 바깥쪽에 보니까는 호빵이잖아요. 호빵을 바깥쪽에다 딱 구워 놓고서 이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몸은 나도 모르게 군침을 흘리면서 그 호빵이 구워지고 있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면 나는 이 편의점 주인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빵에 이제 그 찐빵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것을 열어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호빵을 끄집어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나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당시에 이 편의점 주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와서 너 왜 이 호빵을 먹었어? 그럼 난 돈이 없잖아요. 돈 못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편의점 주인이 관청에다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관청에는 이 지역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거 많이 보내라 라고 아예 그냥 일정 정도의 인원을 할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인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데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관청에게 잡혀왔어요. 그 잡혀왔으니까 관청은 얼씨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자 좋아 너 호빵을 훔쳐먹었지? 예. 호빵을 훔쳐먹은 것은 범죄지? 예.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 예.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만리장성 건설 노역 3년형 이렇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빵 하나 훔쳐먹었는데 만리장성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연히 죄인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주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다 보니까 만리장성 근처에서는 굶어 죽어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시신을 아예 성벽에다 같이 묻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상탄압에서는 자 중국 전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 바로 국가 전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유학자들이 이 진시황에게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 유학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었던 사상이다 보니까 와가지고서 이 유학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법과 사상가였던 이사가 진시황이 와가지고서 유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상가들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던 것은 법과에 기반해서 통일한 거 아닙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처벌을 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폐하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진시황은 아싸라하게 다 쳐버립니다. 즉 당시에 법가와 그 다음에 실용서적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관련된 서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가, 도가, 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 이런 사상들에 해당되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압수를 해요. 다 압수를 한 다음에 분서 즉 다 불태워버립니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만약에 몰래 숨긴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처벌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각각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어떻게 되냐? 아주 깊게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다 생매장해버렸어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땅을 파서 유학자들을 묻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상 탄압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분서갱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러한 폭정에 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시황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진시황의 두 번째 진시황의 막내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진시황을 뒤를 이어서 진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세 황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쯤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지역의 말단 이제 그 이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지역에 몇 월 며칠까지 그 지역에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서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자기 장정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A라고 하는 지역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요. 잘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니 A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강이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게 된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서 강물이 불면서 이 다리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A라고 하는 지역에 지정한 그 날짜까지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진나라의 법은 당시에 어땠었느냐? 첫 번째, 만약에
만약에 이제 도망간다고 한다면은 사형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일에 맞춰 가지고서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자는 사형이다. 와야 되는 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이다 라고 법을 정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승 5왕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회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혼은 좀 나더라도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갔겠죠. 근데 진나라 법에 의하면 이것도 사형이니까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니 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을 못 지키게 됐기 때문에 사형이고, 그렇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당연히 사형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를 따르던 장정들과 같이 협상을 합니다. 협의를 하고 결과적 결론을 내리죠. 이 가도 사형이고 그 다음에 도망가도 사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예 저항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진승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결과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완전히 다 되게 휩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진나라는 완전히 휘청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가서는 당시에 진나라도 머리를 씁니다. 반란자들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당시에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몇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만리장성 노역장으로 끌려갔었었는데 그들을 무장을 시킨 거예요. 무장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은 바로 만리장성 노역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지금 현재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진승 5광의 난을 진압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바로 이 진승 5광의 난을 제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진승 5광의 난은 진압이 됐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또 다른 세력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옛날 진나라보단 좀 더 힘이 약했었지만 그렇지만 전국 칠용 중에서 두 번째로 힘이 셌었던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입니다. 이 초나라의 그런 장군들은 당시에 진승 5광의 난을 틈타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진나라에게 저항을 할 그런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초나라의 반란 세력들은 옛날 멸망했었던 초나라의 왕의 바로 자식을 간신히 어떻게 찾아가지고서 농부가 돼 있었던 그런 초나라의 왕의 후손을 다시 데려와 가지고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의 반란 세력들을 모으게 됐고, 이 진나라의 통치에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초나라와 각국의 여러 귀족들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걸출한 영웅이 두 명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는 말로는 실제로 태산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패기와 용기가 뛰어났었던 항우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었고, 또 한 명은 원래는 동네 깡패입니다. 동네 깡패인데 인근에 있었던 그런 산채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실상 거의 산적과 같은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전국이 진승 5광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혼란에 빠지게 되자 자기 고향을 한번 지키겠다고 산적 치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자기 지역을 지키러 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지역의 유지에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지역 유지의 딸과 같이 결혼까지 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에 진나라의 통치에 반대해가지고서 멸망했었던 초나라의 반란군 진영에 같이 가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됐던 것이죠. 진나라의 통치는 이제 끝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